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이 가까이 이루어진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네, 오늘 들여다볼 이슈 몇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지금 일촉즉발 상황이라고 하는데 시작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여기 기소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근원은 좀 더 깊지만은 네. 일단은 이번 최근에 이제 가장 정면으로 충돌된 사안이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고요. 네, 일단은 이 기소 관련돼서 좀 이례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사팀에서 기소하자는 의견을 올렸고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에 차장 검사와 거쳐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하고 나서 기소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일단은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장은 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 기소할 수 없다라고 일단은 보류 판단을 내렸다고 최강욱 하고요. 비서관에 대해서 직접 수사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거 좀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습니다. 의견이 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피의자 수사를 한번 해야 하지 않냐라는 의견으로 했던 부분이고 다만 이제 수사팀이나 이제 차장 검사가 변경되는 인사 발표 약 30분 전에 네. 검찰총장이 직접 기소할 것을 지시를 해서 차장 검사 정결로 기소가 됐다는 점에서 좀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 절차 이거 지금 법무부하고 검찰 대검하고 지금 입장이 좀 다른데 둘 다 검찰청법을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이 다른 건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하자면은 검찰의 모든 사무를 검찰의 모든 공무원들은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법에 정해져 있다. 네, 검찰청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요. 네. 또 반면에 지청 검사장, 이제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하거든요. 이번 경우에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맞습니다. 지검장. 네. 중앙지검장은 또 해당되는 중앙지검의 이제 직원들에 대한 관리, 지휘 감독 의무가 있고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충돌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검의 입장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사무를 관장하고 지휘 감독하는 거는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지시에 없이 중앙지검장의 지시가 없이 기소가 됐다면 잘못된 부분이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중앙지검장이 안 한 부분을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차장 정결로 기소된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번에 법무부의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검장의 결재를 거치도록 한 거는 기소와 수사 과정에 있어가지고의 각 단계별의 통제와 관여 그리고 견제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한 조치인데 이런 것들을 건너뛰어서 총장이 직접 기소하도록 한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입장을 지금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검에서는 중앙지검장이 총장 지시를 안 따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하지 않고 총장이 날치기를 했다. 바로 직보해가지고 건너뛰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법무부에서 감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찰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감찰 자체가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법무부 감찰 규정이라는 규정이 있고요. 네. 근데 그 감찰 규정을 보면 원칙적으로 이 검사에 대한 감찰 권한은 검찰청에게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할 수 있고 법무부 직접 감찰이 예외 조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외 예,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할 것을 검찰에서 요청을 했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직접 감찰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감찰 규정에 이제 준칙이라는 것이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준칙에서 검찰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굳이 명문의 규정으로 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또 검찰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 자체적인 감찰을 제대로 수행 못할 경우에 법무부가 개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규정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을 감찰해야 된다라고 하면 대검에서 감찰하기 힘들 것이고 맞습니다. 대검 감찰 부서에서 어떤 비리 같은 게 있어서 네. 감찰을 할 경우에도 법무부가 직접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것이고. 네, 아까 말한 이제 직접적인 감찰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중에 하나로서 바로 말씀하신 경우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감찰 대상자가 감찰 부서를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감찰이 대상이 되는 것이 차장 검사인지 정결 처리라는 차장 검사인지 수사팀인지 검찰총장인지 여부에 따라서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감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 포함될까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이겠네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가능성. 제 생각에는 감찰 대상으로 보기엔 좀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날치기로 기소를 했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밑에 차장 검사가 지검장의 결재를 안 받고 기소를 했다. 아무리 검찰총장의 명이 있다 하더라도 지검장의 결재를 받았어야 한다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의 주장의 취지로 보다면 핵심은 원칙적으로는 차장 검사한테 해당되는 감찰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감찰 규정에 관련해서는 네. 지금 검찰총장이 일단은 일차적인 감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찰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무부에서 감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법무부하고 검찰 지금 2차 충돌도 지금 예고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울산 사건 관련해서 청와대 이제 백원우 비서관 네. 당시에 전민정 비서관이네요. 기소하겠다 이게 지금 검찰 입장인 것 같고 네. 이것도 법무부 쪽하고는 법무부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좀 검찰 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모양인데. 네.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이제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찰의 사무를 지휘 감독하며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울산 사건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건이죠. 장관이 직접 이 네. 사건 자체를 지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이 사건 자체의 기소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검찰총장의 책임하에 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이례적으로 이번에 법무부에서 해당되는 부분의 기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검찰 내외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이건 지휘라고 볼 수 있는 표현은 아닌 거죠? 네, 이것을 만약에 지휘라고 한다면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 수사 자체가 현 정부의 핵심적인 실세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을 겨누는 것이다 보니까 네. 수사지휘권을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한다면 좀 상당한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부라는 표현으로 에둘러서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이것을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에서는 일종의 실무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인사가 이제 2월 3일자로 이제 지난번 바뀌죠. 중간간부 인사가 맞습니다. 났는데 그게 시행일자가 2월 3일이에요. 네. 어떤 그 기소가 이루어지려면은 지검장이 결재를 하거나 네. 아니면 차장 검사가 정결로서 결재를 해줘야 기소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차장 검사가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중앙지검장은 이성윤 중앙지검장, 맞습니다. 최광욱 비서관에 대해서도 기소를 좀 밀어보자라고 네. 얘기했던 분이고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해서는 검찰총장이 뭐라고 하더라도 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가 반대하면 기소가 안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팀으로서는 이제 수사가 진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네. 또 이 부분에 대한 기소가 지금 단계에서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인사가 변경되기 전에 이 부분을 기소할 것을 의견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죠. 1,700억 원에 달하는 외화를 빼돌린 일당이 적발됐는데 자 여기에 공항 면세점 직원이 끼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화 밀반입의 1,700억 규모라면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제 두 일반 가지 출인 거죠, 이거는? 네, 밀 반출로 네.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고액 여행 경비로 신고를 하고 나가서 하는 방식으로 쓰였고요. 하나는 나머지는 이제 이 면세점 직원들한테 대부분 복대에 이것을 차고 몰래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밀반출을 했다는 것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 복대에다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빼돌렸다. 이게 좀 가능한 건지도 좀 이상한데 네. 어떤 식으로 됐나요? 네, 뭐 투명한 실리콘 재질을 이용했다고 하고요. 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여행객이었다면 굉장히 좀 이것보다는 훨씬 더 엄중한 수색을 받았을 텐데 매일 이제 계속 그 게이트를 넘나드는 그 면세점 면세점에서 직원들이다 일하는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보안이 약하다는 것을 이용한 부분도 같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리콘 복대를 면세점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들 차고 이제 서서 일을 하니까 네. 차고 일을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걸 좀 이용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일당들이 직접 제작을 했다고 그러니까 네. 이것도 정말 치밀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시중은행 부지점장이 이번에 연루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거액의 외화를 반출하려면은 일단 외화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외화를 그렇겠네요. 마련하려면 환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외국환 거래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환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네. 신고를 하게 되고 관계당국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1,700억 규모의 외화가 반출됐다는 것은 네. 결국 1,700억 규모의 외화 중에서 상당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외국환 거래은행에서 잘 환전이 됐다는 지금 것이고요. 현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이런 이상한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지점에서 그 사유들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엄중하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기에 협조하는 어떻게 보면 공범으로서 지점장을 끌어들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뉴스 보다 보면은 외화 밀반출 기사들이 좀 보는데 사실 자칫하면 뭐 금액을 좀 넘는다거나 하면 또 여기에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법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여행객들도 많이 있어요. 나와서 네. 쇼핑해야지. 네. 주의해야 될 점 뭡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네. 1만 달러 이상의 고액의 $10,000? 네, 1만 달러 이상의 고액의 외화를 반출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 이하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일당이 이거를 노린 부분도 있고요. 고액 외화를 반출하는 거 신고는 했는데 실제로 그 외화를 여행 경비로 썼는지 어디서 썼는지는 모르는 것이죠. 확인이 안 되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관련돼서 해외에서 반출한 이 외화로 암호화폐를 구입한 다음에 또 국내에서 비싸게 파는 방식의 수법들이 많아지면서 최근에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매우 이 고액 외화 반출이 많아진 것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사건을 토대로 해가지고 뭐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규정들을 좀 정비해서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